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에듀윌 간호조무사 실제동영 모의고사 10회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71번. 70세 남성 환자가 불규칙한 맥박을 보여 심천맥박을 청진기로 측정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좌측 제5늑간 중앙쇄골선 교차점에서 청진을 합니다. 자, 쇄골의 중앙, 그다음에 제5늑간 교차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자세히 얘기해드리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골 사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 사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심천 부위를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왼쪽 가슴을 노출시켜 피부에서 직접 청진을 합니다. 자, 기록을 할 때는 A라고 붉은색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A는 에이피칼의 약어가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A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골 사이가 성인의 심천맥을 측정하는 부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동의 경우는 제5 늑간보다 제2 늑간에서 잘 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은 제4 늑간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4, 영유아와 아동의 심천맥박 측정 부위가 되겠어요. 자, 1번에 보시면 15초 동안 측정하여서 4배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우리 심천맥은요. 반드시 1분 측정을 하셔야 되겠고, 자, 3번 심천맥박보다 요골맥박 측정이 더 정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천맥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5번 불규칙할 경우 15초만 측정해도 된다. 자, 우리 불규칙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요. 반드시 몇 분? 1분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72번 표준주의, 표준 예방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죠. 감염성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감염성 폐기물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전용 용기 또는 어떻게 돼요?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 버리면 절대 안 되겠어요. 1번 표준주의, 표준 예방 지침은 모든 환자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본 감염 예방 지침을 우리가 표준주의, 표준 예방 지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 환자 접촉 전후, 체액 접촉 후 반드시 손위생, 손 씻기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기침, 재채기 시 휴지가 없으면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호흡기 위생, 기침 예절 대표적으로 표준 예방 지침에 들어가 있고요. 자, 다회용 멀티도즈 약제는 개봉일과 시간을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73번 전파 경로별 격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이죠. 접촉 주위에서는 장갑, 가운 착용과 전용 장비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촉 주위라고 하는 거는 환자나 환경에 손이 닿아서 옮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손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을 보호하는 장갑 착용이 필수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용 장비, 마스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접촉 주의에는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크보다는 장갑 착용이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비말 주의는 직경 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에 의해서 전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은 공기 전파, 공기주의가 되겠습니다. 3번 공기주의는 수술용 마스크로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자가 작은 만큼 입자가 작기 때문에 수술용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고요. 우리 알고 있는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공기주의 격리실, 음압실이 없는 경우 반드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압격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같은 환자끼리 묶어서 무슨 격리? 코호트 격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접촉주의 같은 경우도 격리를 합니다. 격리를 하는데 보통 1인실 격리를 하고요. 만약에 1인 병실이 부족하다 하면 같은 환자끼리 묶어서 코호트 격리가 가능해요.
자, 비말주의를 볼게요. 비말주의는 기침, 재채기 등 큰 침방울, 그래서 직경이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애들이 비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비말로 밖으로 나온 친구들이 병원체의 친구들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됐을 때 우리는 비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얘는 5보다 커요. 5보다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수술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 또한 1인실 격리고요. 네, 코호트 격리 가능합니다. 자, 공기주의 보시면 작은 비말 핵이에요. 직경이 5 마이크로미터 이하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비말 핵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오래 떠다니다가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음압격리실에 격리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음압격리, 그 다음에 일반 마스크가 아닌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셔야 공기 전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 또한 음압병실이 없으면, 자, 1인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연결이 되지 않는 뭐 그런 방이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환자끼리 묶어서 코호트 격리도 가능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기주의에서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부위는 이렇게 음악 격리 시험에 잘 나오고요. N95 마스크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비말, 공기주의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7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흉곽 배관 교환이 되겠는데요. 자,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비병원성 균, 병원성 균이 제거된 상태예요. 균이 한 마리도 없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로의 상태가 외과적 무균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을 보시면 침습적인 행위, 어떤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이 내 몸을 뚫고 들어가는 행위를 할 때, 어떤 관이라든지 어떤 바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몸을 뚫고 들어갈 때 반드시 외과적 무균수를 해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천자, 예. 그래서 복수천자라든지 요추천자라든지 우리 배우셨죠? 천자, 그 다음에 도뇨관 삽입, 도뇨관은 소변줄을 얘기해요. 소변줄. 그래서 인공 도뇨할 때 반드시 무균수를 지켜주셔야 되겠죠. 외과적 무균술. 그 다음에 수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외과적 무균술이고요. 주사와 관련된 것, 뾰족한 바늘이 내 혈관을 뚫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과적 무균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와 관련된 드레싱, 그 다음에 멸균 물품 다룰 때 흉곽 배관 관리. 자, 지금 이 흉관 배관이라고 하는 거는 흉곽에 배액할 수 있는 관이 들어간 상태예요. 관. 어떤 관이 내 몸을 뚫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관에 관련된 것들은 외과적 무균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관은 관인데 외과적 무균술이 굳이 아니어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과적 무균술에서 볼게요. 자, 내과적 무균술에 병원성 균 감소 또는 전파를 방지해요. 얘는 제로의 상태는 아니고 병원성 균만 좀 감소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관장액 주입, 관장하기 위해서 관이 들어가죠. 직장 튜브 삽입도 관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비위관 삽입도 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관이 들어가는 침습적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관장, 직장 이게 다 응아가 있는 데죠. 대변. 대변과 관련된 침습적 행위는 굳이 무균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대변이라는 것에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무균수를 적용해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위관이라고 하는 거는 코를 통해서 위로 관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라는 공간은요. 웬만한 세균에는 버텨냅니다. 웬만한 병원체에는 버텨내요. 왜냐? 위에는 위액이 존재를 해서 이 위액에 의해 쉽게 말하면
병원균들이 기본적으로 녹아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침습적인 행위에서 대변과 관련된 침습적인 행위, 위에 관련된 침습적인 행위들은 내과적 무균수를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음식, 날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생음식, 날음식은 완전히 무균의 상태예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무균의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생음식, 날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위가 버텨줘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위 안에 있는 위액이 생음식, 날음식에 있는 웬만한 병원체를 무찔러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생음식, 날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과적 무균술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관장액 주입, 응아가 있는 대변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내과적이에요. 자, 귀의 점적, 귀에는요. 일반적으로 기팝이라고 하는 기밥이 들어있죠. 얘네들도 이물질, 나쁜 것들, 그러니까 오염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내과적 무균수를 지킵니다. 그다음에 장루 주머니도 대변과 관련된 대변 주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과적 무균수를 지켜주고요. 일반 격리라고 하는 거는 자, 격리는 병실이거든요. 병실에 격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실을 무균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실을 병원성 균이 한 마리도 없게 제로화 시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병실을 외과적 무균수로 지켜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압 증기 멸균이라든지 이옥가스 멸균이라든지 건열 멸균을 해서 얘네들을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병실을 고압증기, 이옥가스, 건열 멸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병실 그런 이런 일반 격리할 때 병실에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한다? 내과적 무균술로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액관, 비우기, 배액이 된 관 있죠? 그래서 배액관이라고 하면 소변 주머니라든지 그쵸? 그다음에 배액 주머니 이런 것들 비울 때는 내과적 무균술 하셔도 충분하고요. 귀점적 같은 경우는 귀 안에 이미 귀팝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내과적 무균술. 그다음에 일반 격리, 역격리, 격리를 하는 병실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멸균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과적 무균술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를 보면은요. 환자가 병동에서 다른 병동으로 전출 하게 되었을 때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소지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확인 후 인계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계 시 물품 목록을 확인하고 환자나 보호자 서명을 받아서 분실이라든지 오류를 예방해 주셔야 되겠어요. 76번 체열, 혈액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죠. 체열 전 팔을 심장보다 낮게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주면 혈류가 아래로 몰리겠죠. 아래로 모여서 혈류가 모이게 됩니다.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주면 자, 혈류가 아래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정맥이 팽창해요. 그래서 정맥이 통통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혈관을 촉진하기도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혈관이 눈에 띄게 잘 보이게 되고 천자하기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체열 전에 팔을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1번 체열 부위보다 아래쪽에 구열대를 묶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가 아니라 위쪽에 묶죠. 위쪽, 그러니까 상박 위에다 묶어줍니다. 2번 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충분히 문질러준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혈액검사 체열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준다. 5분에서 10분 정도는 충분하게 압박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체열로 멍이 들었을 때 온찜질을 절대 안 되시고 냉찜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체열 부위는 위에서 아래로 70% 알코올솜으로 소독한다. 70% 알코올솜으로 소독하는 건 맞지만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중심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닦아주셔야 되겠죠. 중심에서 바깥 또는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며 닦아주셔서 소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7번. 위세척 시행 시 환자를 좌측으로 눕히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봤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구토 시 흡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 우리 좌측이를 하게 되면은요. 위의 해부학적 구조상 위의 볼록한 부분이 좌측 아래로 내려갑니다. 볼록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되어서 이때 내용물이 그 아래쪽으로 모여 위, 상부, 식도 방향으로 역류하지 않게 되어서 구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역류를 예방하여 구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자, 78번 문제. 사용 중인 침상,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의 밑 혼입을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이죠. 환자를 침상 반대편으로 굴린 후 밑 혼이불을 교환합니다. 자, 2번. 양쪽 침대 난간은 모두 내린다. 자, 모두 내리게 되면 뭐 발생해요? 낙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가 있는 쪽에 난간은 반드시 올려주셔야 되겠죠. 자, 3번. 혼이불은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 일부러 주름을 만든다. 주름이 있게 되면 우리가 욕창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팽팽하게 잡아 당겨주셔야 되겠고요. 4번. 환자를 침상 밖으로 옮긴 후 교환한다. 옮기실 필요 없습니다. 환자 침상에 눕힌 상태에서 우리 시트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자, 5번. 환자를 그대로 둔 채 시트를 억지로 당겨서 빼게 되면은 환자분이 불편감을 너무 많이 느끼시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피부 손상이라든지 불편감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보시면 39.5도의 고열로 입원 중인 환자의 알코올 목욕 시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간호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목욕 전 환자의 체온, 맥박, 호흡 상태,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을 목욕 전에 꼭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알코올로 닦는다. 얼굴은 제외하셔야 되고요. 2번.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열이 나면 바로 알코올 목욕을 시행한다. 반드시 의사 처방 지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머리는 얼음 주머니 시원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뇌는 시원해야 되고요. 자, 손발 같은 경우 말초는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냉찜질이 아니라 온찜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손발 같은 경우 온찜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말초 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더 증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열이 나는 사람들 보면은요. 고열이 나게 되면 손끝, 발끝까지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발이 굉장히 차가워지는데 이때 냉찜질이 아닌 온찜질을 통해서 손끝, 발끝에 있는 혈액이 잘 돌게 심장까지 잘 순환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머리는 시원하게, 손끝, 발끝은 따뜻하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피부 질환이나 노인 환자에게도 반드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부 질환이 있거나 노인 환자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 목욕은 금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코올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 있거나 노인 환자,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알코올 목욕은 금기가 되고 있어요. 자, 80번. 72세 남성 환자는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로 장기간 침상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피부 상태를 사정한 뒤 등 마사지를 시행하려고 할 때 이때 등 마사지의 주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욕창 발생을 예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등 마사지를 통해서 말초 순환이 개선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초 순환 개선. 쉽게 말하면 혈액순환을 증진을 시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피부 혈류가 증가가 되고 뭘 예방할 수 있다? 욕창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욕창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등 마사지를 할 때 자세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세는 앙와이 또는 측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1번. 구강간호 시 과산화수소와 물을 섞는 올바른 비율을 물어봤어요. 요런 비율 은근히 헷갈립니다. 자, 물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기억해요. 왜냐? 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물
4의 과산화수소 1입니다. 4대 1로 우리가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데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이유도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사용하죠? 자, 구강 점막의 손상과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희석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과산화수소는 구강용 세정제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과산화수소는 구취 제거, 입냄새 제거에도 좋고요. 혀의 백태 제거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 죽은 조직 제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하지만 단점은 반드시 존재해요. 단점은 무엇이 있느냐?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치아 손상. 치아의 에나멜질. 에나멜질. 치아의 에나멜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반드시 뭐를 하셔야 된다? 철저히 헹궈내 주셔야 된다. 헹구지 않으면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구강간호에서 세정제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외에도 뭐 0.9% 생리식염수 그 외에 다양한 구강간호에 사용하는 용액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구강간호에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용액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알코올 절대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 손상과 자극을 너무 줄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2번 위관 영양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사기의 적절한 용량을 물어봤습니다. 정답 4번 50cc 주사기가 가장 적절하고요. 10, 20, 30 같은 경우는 용량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 20, 30cc짜리 주사기를 사용을 했을 때 여러 번 우리가 조작을 해야 돼요. 여러 번 손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특히 10cc, 20c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주사를 할 때 사용하는 주사기, 실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cc는 너무 크죠? 너무 커서 손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100cc는 적절하지 않고요. 가장 적절한 거는 50cc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관 영양, 코위관 영양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종류를 물어보기도 해요. 코위관 삽입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은 무엇입니까? 위관 영양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유형도 요즘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다? 50cc 실린지, 그 다음에 위관 영양을 할 때 사용하는 튜브는 레빈 튜브라고 해요. 레빈 튜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물품 중에 하나고, 자, 이 주사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당연히 제일 중요한 영양에 주입을 합니다. 영양액 주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액 주입 전, 후에 우리가 물을 주입을 하죠. 물 주입을 통해서 위관의 개방성을 유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확인할 수 있죠? 실린지 이 주사기를 통해서 위관의 위치를 확인해요. 위관 위치 확인. 그래서 이 위관이 지금 현재 위에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실린지에다가 50cc 실린지에다가 공기를 채운 다음에 이거를 위관을 통해서 쭉쭉 넣어요. 실린지를 통해서 주사기로 위관에다가 공기를 주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청진기로 딱 들었을 때 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제대로 위관 위에 위관이 위치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관 위치 확인.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죠? 위 내용물을 흡인해 볼 수도 있어요. 위 내용물을 흡인해 봐서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 소화의 유무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100cc 이상이 흡인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소화가 되고 있지 않다, 지연되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관 영양, 그다음에 코위관 삽입을 할 때 필요한 물품 50cc 실린지, 레빈 튜브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 실린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3번
위관 영양을 준비 중인 간호조무사가 위관을 통해 위 내용물을 먼저 흡인하였고 이후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위관에 넣어주었어요. 자, 그 이유를 물어봤죠. 정답은 3번입니다. 체가 전해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자, 위관으로 이 흡입한 내용물을 다시 넣어주지 않으면은요, 탈수라든지 전해질이 어떻게 되죠?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쉽게 생각하면 원래 환자 안에 있었던 거니까 다시 환자에게 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탈수 전해질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흡입해 보았던 위 내용물은 다시 넣어줘야 되겠고, 자,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에 반드시 흡인을 해봐서 소화의 유무를 확인해요. 소화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때 100 이상이 흡인이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100 이상이 흡인이 되면 다시 넣어주고 원래 계획했던 위관 영약은 보류한다라고 해요. 보류. 왜냐? 요 100이라는 의미를 물어보죠. 100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지연 배출을 얘기한다. 지연 배출. 지연 배출이 뭐예요? 소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화 유무를 확인을 할 때 100cc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 내용물은 넣어주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위관 영양은 보류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100cc라고 하는 의미는 100cc 이상이 흡인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연 배출로 간주한다. 소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문제를 보시면 관장 시행 후 관장통에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조절기를 잠그고 직장관을 제거하는 이유는 물어봤죠? 정답은 3번. 공기가 장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 공기가 장내로 유입이 되면은요, 복부 팽만, 가스가 차서 복부 팽만과 불편감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았을 때 조절기를 잠궈서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예로 들면 여러분 수액을 맡고 있다가 수액이 아주 조금 남았을 때 조절기를 잠가주거든요. 수액이 조금 남았을 때 잠가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으로 무엇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혈관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절기를 미리 잠굽니다.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장시 공기 관리에서 관장하기 전에도 우리가 공기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데, 자, 관장통에 용액을 이렇게 채웠어요. 자, 채운 상태에서 현재 조절기는 잠겨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 관은 지금 어떤 상태죠? 이 관은 현재 공기가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공기를 빼주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환자에게 관장액을 주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공기가 환자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입하기 전에 조절기, 여기에 보시는 게 요거거든요. 자, 이 조절기를 열어서 용액이 직장관 끝까지 흘러나오게 한 후, 자, 그래서 관장통이 요렇게 있으면 관장통에 지금 여기 주황색 보이시죠? 이게 직장관이에요, 여러분. 직장관. 렉탈 튜브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해요. 직장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한 세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직장관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 안은 뭘로 채워져 있어요? 현재 공기입니다. 요 상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조절기를 열어서 관장액이 이 관을 모두 다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관장액이 이 관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제거해줘요? 공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절기를 열어서 용액이 직장관 끝까지 흘러나오게 한다. 이게 뭐예요? 공기를 제거한 후 다시 잠근다. 그러면 뭐가 된다? 공기 제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장에서도 공기가 주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관장 시 전, 후에 공기 주입이 되지 않게 하는 법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장 전에는 환자에게 주입하기 전 직장관에 남아있는 공기 모두 다 제거한 뒤에 환자에게 사입해 주셔야 되겠고 관장 후에는
약간 용액이 남아 있을 때 조절기를 잠궈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분류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5번. 인공항문 환자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세척을 시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3번이죠. 배변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배변 시간을 조절하여 변의 배변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배변 시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항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변 주머니 아시죠? 대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공항문 환자는 자연적으로 배변 조절이 어려워요. 왜냐? 인공항문이기 때문에 항문에 항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략근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대변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배변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세척을 시행하면 장을 비워주게 되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 배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을 억제하여 환자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변 시간을 조절해서 변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세척을 한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86번 외부 생식기 및 음경의 소독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여성의 유치도뇨관 삽입 시에는 소독솜을 이용하여 요도구를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이 순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위에서 아래라고도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요도에서 항문으로 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치골에서 항문으로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번. 여자는 항문에서 치골이 아니라 치골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겠죠? 왜냐? 항문은 오염이에요. 오염. 항문은 대변이 있는 곳이니까 오염이 심한 부위이기 때문에 항문에서 치골 쪽으로 닿게 되면 오염 물질을 치골에 전달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치골을 지켜주기 위해 요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치골에서 요도에서 항문 부위로 닦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솜은 다회 사용이 가능하다. 절대 다회 사용하시면 안 되죠. 자, 솜은 1회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부위당 솜 하나를 사용하신다. 3번 생리기간에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생리기간에는요. 감염의 위험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위생관리 소독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자, 4번 남성의 경우 포피를 잡아당긴 후 요도구를 좌우로 닦는다. 우리 소독의 개념에서 좌우로 닦는 개념은 없었어요. 자, 요도구를 닦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중심에서 바깥으로 원을 그리며 닦아주셔야 되겠죠. 중심에서 바깥으로 원을 그리며 닦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7번. 요로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성관계 후와 다음 날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소변량이 어떻게 되겠죠? 증가를 해요. 자, 이렇게 소변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세균 배출에도 좋고요. 세균들이 정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번. 증상이 호전되면 항생제 복용을 중단한다. 증상이 호전됐다고 해서 우리가 완치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처방 기간이 있습니다. 처방 받았죠? 그 처방 기간 끝까지 복용을 해주셔야 돼요.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임의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을 하게 되면 세균이 다시 재증식을 하고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번, 성관계 후에는 소변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소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성관계 후에는 즉시 배뇨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배뇨하셔서 요도 내 세균을 어떻게 해요? 소변으로 배출. 세척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소변을 즉시 보는 요게 요돈의 세균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배변이나 배뇨 후 D에서 앞으로 닦는 습관을 갖는다. D라고 하면은 항문이거든요. 항문에서 요도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항문 세균이 요도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로 감염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 뒤로 깨끗한 곳에서 오염된 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소변을 장시간 참는 것은 도움이 된다. 소변을 장시간 참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균의 증식을 유발할 수 있죠. 자, 88번. 자, 재활 운동 시행 시 간호조무사의 운동 보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환자 가까이에 서서 신체를 지지하며 운동을 도와주셔야 되겠죠? 가까이에 서서 지지해 주신다. 1번. 환자와 거리를 두고 구두로만 운동 방법을 설명한다. 구두로라고 하는 거는요. 입으로만 떠들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가 있는 환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입으로만 떠들어서 운동 방법을 설명한다? 절대 운동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환자와 거리를 두고 쓰는 것도 안 됩니다. 환자 가까이 서서 환자 신체를 지지하며 운동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셔야 되겠죠. 2번. 환자가 혼자 움직일 수 있도록 지켜보기만 한다. 안 됩니다. 자, 낙상이라든지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높죠. 3번. 환자 반대편에 서서 멀리서 팔을 잡아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편이 아닌 환자 가까이 그리고 환자가 운동하는 쪽에 쓰셔서 우리가 지지하며 운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멀리서 팔을 잡게 되면은 우리가 신체 역학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5번.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손발을 고정한다. 자, 신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이동시키거나 체위를 변경할 때 간호조무사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죠. 침대를 간호조무사 키보다 낮은 높이로 내려놓은 후 이동을 한다. 자, 간호조무사 키보다 낮은 높이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허리를 더욱 많이 숙여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허리와 근골격계의 손상을 유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작업을 하실 때 침대 높이는 간호조무사 허리 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허리도 보호하고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라는 거. 자, 5번에 보시면 환자의 안전과 의료인의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역학? 신체적 역학 원리를 활용한다. 그래서 우리 신체 역학 배우셨죠? 그래서 신체 역학 배우는 건 우리 환자의 안전도 그다음에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안전을 위해서 신체 역학의 원리를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침대 한쪽에서 일을 마치고 다른 쪽으로 일을 할 때는요. 마친 쪽에 침대 난간은 반드시 올려주셔서 환자의 낙상을 예방해 주셔야 되겠고 환자의 가동력과 근력을 사정하셔야 되겠죠. 환자를 운반한 후 올바른 신체 선열과 압박 부위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90번. 병동에서 재활치료 중인 환자가 간호조무사의 부축을 받으며 보행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럽다고 호소를 하였어요. 이때 우리 간호조무사의 간호 보조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 즉시 환자를 의자에 앉혀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즉시 환자를 바닥에 눕게 하여 다리를 올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눕힐 수도 있으나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환자가 의식이 현재 있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앉혀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눕혔을 경우, 단순 현기증인데 눕혔을 경우 불필요한 눕힘이 되면서 환자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앉혀서 우리가 안정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의식을 잃고 실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닥에 눕혀서 다리를 올릴 수는 있지만 현재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앉혀서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91번. 팔꿈치 주관절 보호대 착용 시 욕창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죠. 적절한 위치에 착용하여 압박과 마찰을 줄인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박과 마찰을 줄여주셔서 욕창 예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팔꿈치 같은 튀어나와 있는 우리가 뼈라든지 관절 부위에 적용을 하실 때는 패드를 덧대어 주셔서 마찰 압박을 줄여주시는 것도 욕창 예방에 좋다라고 보면 돼요. 자, 1번. 피부를 꽉 조여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 우리 보호대 착용을 할 때는요. 너무 꽉 조이지 않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해주셔야지 압박을 피해서 욕창 예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순환도 되겠죠. 2번. 팔꿈치 뼈 돌출 부위를 직접 압박하시면 안 돼요. 압박을 하더라도 이런 패드 같은 거를 대어 주셔서 욕창이 발생하지 않게 순환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압박이 그만큼 심해지고 욕창이 발생하고 순환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5번. 보호대 착용 후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관찰?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피부의 상태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죠. 92번. 산소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비강 캐뉼라는 코를 통한 산소 공급으로 비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강 건조 등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적어도 몇 시간마다 8시간마다 코 삽입관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8시간이라는 기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1번에 보시면 비강 카테터는 삽입 시 불편감이 없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강 카테터는 불편감이 많습니다. 불편감이 높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자, 삽입 시 불편감이 없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비강 캐뉼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비강 카테터, 비강 캐뉼러 구분하셔야 돼요. 2번. 산소 마스크는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산소 공급에 사용이 된다. 자, 우리 COPD 환자분들 같은 경우 산소 공급을 할 때 저농도 산소를 공급을 하셔야 돼요. 자, 저농도 산소를 공급하는 거는 비강 캐뉼러가 되는 거죠. 산소 마스크 같은 경우는 비강 캐뉼러보다 더 높은 고농도 산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COPD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 COPD 환자의 산소 공급은 저농도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때는 비강 캐뉼라가 적합하다. 자, 4번. 중류수병에 물방울이 발생하지 않아야 산소 공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방울이 발생해야 됩니다. 발생해야 돼요. 보글보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5번. 유량계의 눈금을 맞출 때에는 공이 처방된 흡입량보다 살짝 위가 아니죠. 자, 그래서 공이 중앙에 맞춰 주셔야 돼요. 중앙. 그래서 유량계의 눈금은 유량계 내 작은 공의 중앙에 맞춥니다. 그래서 처방된 산소 흡입량보다 살짝 위가 아니라 처방된 산소량의 중앙이죠. 중앙. 중앙에 맞춘다. 그래서 중앙에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에 맞추고 자, 이 볼과 눈높이는 어떻게 된다? 볼과 눈높이는 수평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방된 산소 흡입량에 맞춰서
중앙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볼과 눈높이는 수평이 돼야 됨을 기억해 주세요. 93번 성인 환자의 기도 흡입 시 적절한 흡입 압력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 100에서 120이에요. 저는 요거 외울 때 이 압력은 혈압이랑 비슷하구나 라고 기억했어요. 혈압의 정상 범위가 120에 80이잖아요. 저는 요 120으로 좀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에서 120의 압력으로 성인 기도 흡입 압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보다 낮으면, 압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죠? 분비물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자, 이 범위보다 압력이 높아요. 지금 밑에서 4, 5번처럼 압력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점막의 손상이라든지 출혈, 저산소증의 위험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 환자의 기도 흡입 시 적절한 흡입 압력은 혈압과 비슷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100에서 120. 자, 그 다음에 1번 50에서 95 같은 경우는 영아들, 그 다음에 95에서 110은 아동의 흡인 압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린 성인만 외우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94번 기관절개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실리콘 절개관은 커프의 공기를 정기적으로 빼 혈액순환을 도와주셔야 돼요. 자, 기관절개관에 현재 관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림에서 보이시죠? 자, 이렇게 관만 삽입을 해놨을 때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뭐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이 쑥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을 기관 내에 고정하기 위해서 커프에 공기를 채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채워지면서 기관 내에 고정이 돼요. 자, 고정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커프에 공기를 채워주는 거는 기관 내에 이 관이 고정을 하기 위해서 커프에 공기를 채워주는데, 자, 이렇게 커프가 공기로 채워진 상태에서 압력이 장시간 유지가 되게 되면 기관벽이 어떻게 돼요? 눌리겠죠. 기관벽이 눌려서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따라서 정기적으로 커프 공기를 빼주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커프는 고정장치예요. 고정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지금 커프가 공기로 부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 내에서 이 상태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풀러진 상태에서 고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관벽이 눌려서 혈류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커프에 공기를 빼주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1번에 보시면 내관은 생리식염수에 담가 소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관절개의 내관은 매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리식염수에 담그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과산화 수소에 담가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산화수소 원액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과산화수소와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희석한다라는 말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원액은 사용하지 않고요. 과산화수소와 생리식염수를 희석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내관을 소독을 할 때 어디에? 과산화수소에 담궈서 소독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기관절개 삽입구는 마른 거즈를 덮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른 거즈가 아니라 젖은 거즈를 사용해 줘야 되겠죠. 젖은 거즈로 덮어주셔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먼지가 붙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도 유지, 먼지 흡착. 습도 유지, 먼지 흡착. 자, 4번. 기관 절개관이 빠진 경우 손으로 절개 부위를 벌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멸균, 겸자를 이용해서 벌리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벌리고 있음으로써 공기의 유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절개관을 관리할 때는 항상 멸균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실내 습도를 낮추어 점막 건조를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내 습도를 높여주어서 점막의 건조를 예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눈에 안연고를 넣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연고를 넣는 방법. 자, 어떻게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순서 찾아보시면, 자, 여기 점이 찍어져 있는 게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 정답은 1번입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안연고를 넣을 때는 눈에 닿지 않게, 이 튜브 끝이 눈에 닿지 않게 관에서 연고를 길게 짜내면서 하부 결막낭은 여기를 얘기해요. 하부 결막낭, 내안각에서 외안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가로 1에서 2cm 정도 연고를 바릅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를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안각. 자, 그래서 하부 결막낭의 내안각에서 외안각. 그래서 내외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안쪽에서 바깥쪽. 코를 기준으로 해서 코의 안쪽, 코에 가까운 쪽이 안쪽이에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로로 이렇게 쭉 짜면서 연고를 발라줍니다. 자, 연고가 눈물길, 비루관으로 들어가 전신 흡수되거나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결막낭에 고르게 바르기 위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발라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안약을 볼게요, 여러분. 안약. 연고 아니라 안약. 안약은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림 문제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하부 결막낭의 중앙. 결막낭이 여기라 있죠? 자, 결막낭의 요 중앙이라든지 바깥쪽 외측의 3분의 1 부위. 그래서 중앙을 기억하시고 외측 3분의 1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외측 3분의 1 부위에 처방된 방울수의 약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이 여기에 이렇게 정답이 요거였어요. 여기 이쪽이 정답이었어요. 안약을 넣을 때는. 그래서 방울수의 약을 떨어뜨리고 약이 얘 또한 비루관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왼쪽 손이나 오른쪽 손 집게손가락 검지로 눈의 내안각을 30에서 60초 정도 가볍게 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넣는 방법, 안약을 넣는 방법, 넣는 위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비루관 감염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공통사항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안연고는 내안에서 외, 안에서 바깥, 안약은 중앙, 외측 3분의 1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96번 보겠습니다. 다음 아랫니에 대한 그림에서 영구치 중 가장 먼저 맹출하는 거. 자, 우리 영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 뭐죠? 3번 제1 대구치라는 게 몇 살에? 6살. 6살에 제1대구치, 제1 큰 어금니가 가장 처음 맹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자, 맹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빨이 나온다라는 뜻인데 6세 기준, 우리 6이랑 굉장히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6세 전후에 첫 영구치가 맹출이 되죠. 현재 답이 되는 제1대구치 6번 치아가 가장 먼저 맹출을 합니다. 영구치 중에 첫 영구치의 맹출은 몇 살? 6살에 맹출을 하고, 자, 이게 6살에 너무 빨리 나와요. 그래서 유치와 혼동하기 쉬워요. 유치와 혼동하기가 쉽다 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세에 나와서 평생을 써야 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첫 영구치의 맹출은 6살이고 6살에 첫 맹출되는 영구치는 제1대구치이다. 너무너무 시험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외워주셔야 되는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유치에서 영구치의 첫 교환이 일어나는 시기도 6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빨이 빠지고 새로 나는 요 시기가 6살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6세 전후 유치에서 영구치의 첫 교환, 이빨이 빠지고 새로 나는 첫 교환도 하악의 중절치입니다. 하악의 요 앞니 중절치 아래,
하악의 중절치가 첫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6에서 12세는 유치와 영구치가 함께 있는 시기, 이걸 뭐라 한다? 호나 치열기. 맞고 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6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이들의 이빨이 빠지고 나고 하는 시기가 지금 존재가 같이 되기 때문에 유치, 영구치가 함께 있는 혼합치열기,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시기 6에서 12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육자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영구치인데 전니 있죠? 전니, 유치, 유치의 첫 맹출도 숫자 6이에요. 6개월에 첫 맹출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자와 관련이 좀 많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영구치가 모두 맹출되는 시기. 영구치는 모두 맹출돼서 완성되는 시기는 15세에서 60세, 죄송해요. 15세에서 16세예요, 여러분. 15에서 16세. 사랑니 제외입니다. 사랑니는 지치라고도 하죠. 사랑니 제외를 하고 제2대구치까지 맹출이 완료돼요. 제2대구치가 여기까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 제2대구치까지 해가지고 15에서 16세까지 사랑니를 제외한 맹출이 완료됩니다. 이때 총 28개의 치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18세 전후가 되면 여기 맨 끝에 있는 얘가 사랑니죠? 사랑니, 지치를 포함해 사랑니 지치라고 이야기해요. 18세 전후가 되면 사랑니 지치 8번까지 모두 다 맹출돼서 총 32개의 치아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사랑니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 따라 맹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니, 지치, 제3대구치는 가장 마지막에 나는 치아가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는 치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랑니, 지치, 요 지자가 끝지자를 얘기해서 지치, 제3대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가장 처음에 나는 제1대구치와 가장 마지막에 나는 지치, 사랑니가 시험에서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치아와 관련된 숫자 6자가 좀 많이 나온다. 6세와 관련된 6세, 6개월 이렇게 육자와 관련된 것들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난 진짜 다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뭐라도 기억하셔야 되냐? 6살 전후에 첫 영구치가 맹출한다는 거. 그 맹출된 첫 영구치를 뭐라 한다? 제1대구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치는 언제 맹출합니까? 유치, 전니, 맹출은 언제 합니까? 6개월. 요 정도만이라도 좀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9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드레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4번. 투명하기 때문에 상처 관찰이 용이하다. 상처 관찰하기가 쉽고 정맥주사 부위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그래서 정맥주사의 부위를 관찰하기 위해서 투명 드레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흡수력이 뛰어나 삼출물이 많은 상처에도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투명 드레싱은 삼출물이 많은 상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력이 없어요. 얘는 그냥 투명 비닐처럼 생겼기 때문에 흡수력이 없기 때문에 삼출물이 많은 상처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자, 삼출물이 많은 상처에 적합한 드레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폼 드레싱이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감염된 상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얘는 감염된 상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괴사 조직 분해 능력이 있어서 죽은 조직 제거에 용이하다. 얘는 그냥 투명 필름이에요. 어떤 능력들이 별로 없어요. 상처 관찰이 용이할 뿐이지 삼출물을 흡수한다든지 괴사 조직을 분해한다든지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괴사 조직 분해 능력이 있는 거는 친수성 젤 드레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광범위하고 깊은 수술 부위 상처에 이상적이다.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작은 상처, 작은 상처라든지 그냥 겉면에 있는 상처를 우리가 표재성 상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상처 또는 표재성 상처에 용이한 게 투명 드레싱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욕창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이죠. 몸과 매트리스가 닿는 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창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압력을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피부는 깨끗이 하고 수분하게 한다. 자, 수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건조하게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3번.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근긴장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운동을 통해 근긴장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욕창 간호에서는 체위 변경을 통해서 혈액 순환, 그리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이라든지 체위 변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체위 변경은 하루에 3번 정도가 아니죠? 우리 시간 딱 정해졌어요. 2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꼴로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시간마다. 자, 5번. 장기간의 낮은 압박보다 짧은 시간에 높은 압박에서 욕창이 잘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침상에서 오래 있으시는 분들이 욕창 발생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에 낮은 압박에서 욕창 발생이 어떻다? 높다. 장시간 낮은 압박.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A 환자는 폐렴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근육주사로 반복 투여받아야 하며 약물 흡수가 빠르고 반복 주사에 적합한 부위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때 옳은 주사 부위를 물어봤어요. 근육주사. 근육주사 부위 정답은 3번 둔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둔근, 엉덩이죠. 엉덩이는 근육이 크고 혈관 분포가 풍부하여서 약물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약물을 빠르게 흡수할 수가 있겠고 반복 주사에도 적합하여서 항생제, 진통제 등의 근육주사 부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근육주사 부위에는 둔근, 복면과 배면, 그다음에 삼각근. 삼각근은 여러분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 바로 아래쪽. 그래서 보통 소량의 주사를 할 때, 소량의 주사약을 투여를 할 때 사용을 해서 예방 주사 할 때 이 부분 많이 사용하죠? 예방 주사 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퇴외측 강근이라고 하는 거는 허벅지 바깥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허벅지 바깥쪽인데 이 허벅지 바깥쪽 같은 경우는 우리 영아 주사, 그래서 영아들 예방 접종 주사 부위로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둔근의 배면이라든지 복면을 선택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0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드레싱이나 부몽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또는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1번. 특정 부위의 운동을 증가시켜 관절의 가동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을 증가시킨 거나 관절 가동성을 높이지 않고 운동을 제한하고 고정하고 부위를 보호한다. 자, 3번. 상해 부위 지지를 피하고가 아니라 상해 부위를 지지해주고 가능한 움직이지 않게 한다. 4번. 심장과 사지로 가는 동맥순환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맥이 아니라 정맥이죠. 정맥순환을 촉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에서 심장으로 가는 정맥순환을 촉진을 해줄 수 있습니다. 5번. 기형과 불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형과 불편감을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붕대의 역할이고 붕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정과 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01번. 속보붕대 환자의 간호시 뼈 돌출 부위를 솜이나 스펀지로 감싸주는 이유를 물어봤죠? 정답은 3번. 압력을 분산시켜서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욕창이라든지 괴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솜이나 스펀지로 덧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2번. 수술 후 무의식 상태인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3번이죠.
동공을 관찰하여 의식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신경학적 상태를 확인을 할 때 동공 상태를 확인해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 그다음에 동공의 빛반사를 통해서 의식의 유무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의식 상태. 자, 그다음 1번. 머리를 곧게 세워서 기도를 유지한다. 현재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는 머리를 곧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주셔서 기도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2번. 갈증 해소를 위해서 물을 소량씩 제공한다. 무의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식 상태를 유지하시고 이 상태에서 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흡인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번. 자세를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의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고정하기보다는 자세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변경. 주기적으로 체위 변경을 해서 욕창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고, 의식은 하루에 1회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의식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무의식 환자의 의식은 동공을 관찰하여 의식 상태를 사정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0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의 복부를 척진한 결과 장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대요. 복부 수술 받은 환자가 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식사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식사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수술 후에도 MPO 금식 상태가 유지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스가 나왔다, 방구를 끼고 났다 라고 하면 뭐 먹어도 된다라고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가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장 운동이 돌아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진을 통해서 장 운동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장 운동이 돌아왔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입으로 먹는 게 가능한데 처음부터 빡센 거 드시면 어떻게 되겠죠? 위장관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드셔주셔야 돼요. 소화에 부담이 없는 것들을 드셔주셔야 되는데 그때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처음에 보리차, 물 종류가 되죠. 그래서 금식이 끝나면 물부터 시작합니다. 물. 그 다음에 미음이 유동식이죠. 그 다음에 죽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라고 돼 있어요. 차, 유동식, 죽이라는 연식, 그 다음에 소화하기 쉽게 다진 경식, 그 다음에 일반식 이렇게 넘어가는데 차와 유동식은 같이 묶어 주셔도 돼요. 왜냐? 유동식 안에 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는 뭐 물 종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리차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물을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죽, 다진 음식, 그냥 완전 일반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에 부담이 적은 유동식이라든지 물 얘네들을 먼저 먹는다. 자, 그 다음 104번 각 부위의 투약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질좌약 삽입 후 둔부를 올리고 있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올리고 있게 되면 5분에서 10분 정도 둔부를 올리고 있게 되면 약물이 흘러나오는 걸 예방할 수 있겠고 이 질자약을 삽입한 약물이 질 뒤쪽으로 질 후원계로 흡수가 되면서 약효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겠죠. 자, 1번 눈과 귀 세척 요객은 10도 정도로 차갑게 준비하시면 안 되죠. 보통 37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차갑게 준비하게 되면 환자분들한테 자극이라든지 불편감을 유발을 할 수 있어서 안 돼요. 2번 눈 세척 시 환충 눈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도록 머리를 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비물이 반대편 눈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충 눈이 아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눈이 그림 잘못 그려 죄송해요. 그래서 이 환층 눈이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셔야지 세척을 할 때 이 환충 눈에 있었던 오염 물질이 다른 데를 오염시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귀 세척 시 환측기가 위로 향하게 한다. 자, 세척하는 용액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환측기는 아래로 하게 해서 세척액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4번
코약 점적 후 바로 머리를 든다? 바로 머리를 들면 안 되고 10분간은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약 점적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자세 앙와이로 눕힌 상태에서 어깨 밑에 베개를 괴어서 머리를 뒤로 젖힌 자세를 유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약을 넣는 동안에는 삼키지 않도록 설명하고, 자, 여기 점적기 보이시죠? 약물의 점적기를 비강 바로 위에 위치시키고 지시된 양을 상비각계 중앙 방향으로 이렇게 점적을 하고요. 점적한 후에는 바로 머리 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약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투약 후 5에서 10분간 머리를 낮게 유지한다. 이 말 자체가 머리를 바로 들지 않고 젖히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임종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환자의 종교적 시간을 존중하고 배려해 줍니다. 2번을 볼게요. 가족의 참여는 제한하여 조용히 간호사만 곁을 지킨다. 임종간호는 반드시 가족을 포함해서 가족까지 돌봄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3번 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정해진 절차대로 간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의 요구를 고려해 적절한 간호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자, 4번. 환자의 고통 표현을 무시하고 침묵으로 대응한다. 절대 안 되죠. 우리 임종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통증, 고통, 이런 것들을 경감해주는 간호가 최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 경감, 증상 완화 등을 통해서 환자분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환자의 고통 표현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죠. 5번. 사후에는 가족의 의사보다 의료인의 판단을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10회 실기까지 완주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끝까지 해내셨어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